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어제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서 분수대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마지막 퇴근길을 마중하러 오면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청와대 개방 방침에 따라서 미리 청와대를 비워준 것인데요.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청와대 개방 현장 상황이 실시간 중계된다고 하죠. 대통령 없는 청와대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오늘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진애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서울시 경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셨다가 경선했다가 이제 송영길 후보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 과정도 있었었는데 많이 바쁘셨겠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마음고생? 비대위가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래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그때 아니, 어땠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지금은 선거 아, 중이니까.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워딩이, 네. 워딩을 기대해 주십시오. 아, 좋아요. 그 첫 번째를 모셔야 돼요, 저희가. 꼭 여기 첫 번째 나와주셔야 돼요. 자, 투지맘님, 김진에너지, 그 다음에 김성철님, 김진애님 화이팅, 또리 엄마, 김진에너지님, 강아지님, 강아지님도 있네요. 김진애 전 의원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클라라. 그래서 요새 송영길 후보님 선대위원장, 서울시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이것저것 활동하고. 많이 같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의외로 잘 안 떠요. 이 여러 가지 이슈에. 그래요, 서울시장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송영길 후보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서로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요. 네. 그러니까 12년 전이었죠. 그때도 한명숙 후보하고 그 오세훈 후보하고 붙었는데 당시도 오세훈 후보가 현직 시장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근데 그때 여론이 한 15%에서 18% 지고 벌어졌더랬어요. 있다고. 네,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상한 또 전쟁 기념관에 가서 뭐 해서 그때 프레임을 바꾸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로 프레임을 바꾸면서 마지막에 따라붙어서 0.2% 차이까지 됐거든요. 이번에도 어저께도 저희가 그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해서 네, 네.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지키겠다 네. 이런 공약을 얘기를 하시면서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오세훈 시장에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침묵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솔직히 용산 이전 갑자기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는 매우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세훈 현 시장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영리하게 판단을 하고 주변에 또 그렇죠. 참모진들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서울시에 상당하게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모르지 알겠죠. 않을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네. 이제 완전히 침묵하고 납자가 엎드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치 행정하는 사람한테 4년을 더 맡겨둘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는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약간 밀리고 있지만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상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쭉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프레임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네네. 이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대통령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가 됐고 사실은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쫓겨나듯이 미리 그냥 나갔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마지막 소회도 당당하게 잘 또 그동안 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저께 분수 때까지 나오셔서 그렇게 퇴임 연설하시고 나오셔서 시민들 만난 거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어저께도 그 퇴임 연설 중에도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미 돼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언이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도 흔들라고 들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조금 찡한 말이었는데 네. 그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혹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겪었기 때문에 퇴임한 대통령을 혹시 괴롭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인 돌파구를 위해서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미 네. 또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어서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21개 오시면 네.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네, 이제 네. 북한 관계, 외교 관계에서 뭔가를 이제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의 그런 경험을 잘 써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날, 시대의 첫날, 좀 그런 다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직히 우리 헌정사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어요. 네. 항상 전임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은 수사가 그냥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물론 뭐 탄핵된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뭐 사형 확정됐다가 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비운에 가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제는 그런 고리를 깨야 된다. 특히 특별한 잘못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진영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망신 주고 모욕 주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근데 그만하지 않을까요? 그만하지 않을 거고,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저는 항상 국민 상식의 힘을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텐데, 그렇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41%에서 50% 정도의 지지율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지지율이 흔들릴 때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는 공격하는 경우가 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아주 좋은 좋았어요. 관계로 네, 시작할 거라고 퍼센테이지 생각을 높았고. 했는데 네. 그때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네.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현직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또 괴로워지시겠죠.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런 말 하네요.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40%만을 위한 정치가 결국 국민을 편가르게 한 거 아니겠느냐. 5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민 분열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사실 국민 분열을 누가 일으켰는지 40%만을 위한 정치였는지는 역사가 평가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분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부터 시작을 했고 네, 네. 거기에 가장 선봉을 섰던 분이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서울중앙지검 특검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네. 저는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수사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른바 직권남용, 권력남용 이런 걸 가지고 걸려고 들면은 어떤 대통령이든 총리든 안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솔직히?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죠. 굉장히 엄청나죠.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걸려고 벌써 이미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 또 특검하면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문 대통령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룻밤 보내고 오늘 이제 취임식에 나오신다는 건데, 참석하죠. 예.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현장 점검도 사실 이제 있었었는데 국방부 청사 청문 앞에서 진입을 거부당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의 네. TF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TF에 한 네, 사람이라서 네.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 저 국방부에 들어가 보는 거 처음입니다. 제 평생. 네. 뭐 저도 이제 도시건축가니까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가 봤고 주한미군 기지도 한 서너 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국방부는 전면에 있는 건물에 한번 강연하러 간 거 외에는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국방부는 보안이 철저한 데입니다. 원래 그래야죠. 그리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지금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화이트하우스가 펜타곤으로 들어가는 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너무나 기이한 좀 일이 이상한 벌어지고 일이죠, 솔직히 있는데 말하면. 네. 가보면은 국방부도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거를 다 펜스로 둘러쌌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들어가는 집무실이 들어가는 원래 국방부 건물 네, 네. 그거를 또 다시 펜스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외성과 요새. 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대통령 대통령의 왕의 궁궐을 보면 외성과 내성이 있거든요. 구중궁궐 같이 그냥 완전 싹싹 이게 쓰는군요. 진짜 구중궁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놀랬던 게 가서 네네. 보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바라보라고 이렇게 앞에서 바라보게 펜스를 쳐놓은 데가 예, 예,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리가 네. 대통령실까지의 거리가요. 네. 지금 청와대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요? 지금 어저께도 왜 분수광장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내려오시면 우리 분수광장에는 항상 거기서 피켓 들 수 있거든요. 항상 시위가 가능하죠. 국민의힘도 들고 야당도 들고 여당도 들고 그렇죠. 하면은 그때 이제 정무수석도 나와서 얘기도 듣고 민원도 듣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예. 공장인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어허. 그거조차 안 되는 데다. 그럼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를 그 바라보기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그 못생긴 국방부 건물을 저는 뭐 건축가로서 그거 네, 정말 네, 네. 별로 좋지 않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역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니까 다 보이는데 온 사방에 고층 건물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앞으로 경호와 안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도저히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앞에 전경이랄 것도 없지만 어쨌든 막 벽으로 그냥 쭉 이상하게 아니 그 둘러싸여 방탄 유리벽을 네. 2층하고 5층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임시 집무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실은. 뭐 질문지에도 보면은 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무신 8일 날이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대통령의 경호나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겠지만 이게 서울시에 엄청난 악재가 되거든요. 특히 서울시 주변의 고도 제한, 그렇죠. 그다음에 조망권 제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호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한강이 보이는데 여기에 드론이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3.7km를 어저께부터 비행 금지 못하게. 구역으로 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3.7m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 말하는 주변에.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 집무실이 집무실을 있으면서 주변에. 중심으로. 그러면 용산부터 한강까지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야, 그럼 거기 사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는요. 네. 뭐냐면은 만약 드론이 들어오잖아요. 원래는 8km까지 해요. 근데 8km는 없애고 3.7km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8km는 들어오면은 경고를 해서 이렇게 루트를 변경하게 해줍니다. 근데 3.7km는 네. 들어오면 못 나가겠네?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요격하게 돼 있어요. 요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용산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우회해서 상태가 날아갈 되는 수가 겁니다. 없고 거기서 뭘 해도 우리가 아니, 방어할 수가 물론 이제 없어요? 그걸 하겠지만 만약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용산의 주민들이 자기 머리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이게 한강변의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는 서울시의 미래 개발에 굉장히 악재가 되기 악영향이죠. 때문에 네. 길게 못 있습니다. 근데 어제 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제 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진입을 왜 거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방부의 비표를 받고 들어갔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저기 집무실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브리핑을 받기로 했었는데 네. 가자마자 저기 10분 전에 그냥 차벽을 쳤대요. 그러니까 왜?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죠. 차벽을 그러니까 누구도 치면은? 나와서 얘기 못 합니다. 아. 국방부 사람이든 행정부 사람이든 설명을 뭐라고 못하는군요. 얘기하느냐. 네. 경호처에서 나와서 차벽을 쳤습니다. 우린 모른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치사하다 진짜. 네. 그래서 옆 건물에 들어가서 옆 건물은 바로 합참 건물인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쫓겨나서 거기에 지금 합참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브리핑 받고. 그런데 거기에서 네. 브리핑을 받으면서 네. 한심한 게 국방부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 그죠. 제일 새 건물이고.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국방부가 5군데로 찢어져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방부가 그렇게 한 곳에 안 있고 5군데를 찢어져서 있으면 이게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너무 무서울 것 국방부 본체는 무려
5번의 연쇄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가고 합참으로 가고 여기 있던 5번의 연쇄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한 분이 어머나. 청와대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어머나. 우리나라의 국방의 그야말로 안보 공백과 그다음에 지휘 개통이 그러네요. 굉장히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못 들어간대요, 그분은? 난 그건 뭐 궁금해 저는 죽겠어. 모릅니다. 모르세요? 진짜 그거는 모르세요? 이제 그건 다 모르냐가 뭐냐면 항상 이렇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 공간이 청와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식을 지배하고 계시냐면 왜냐면 저는 그 말은 정말 반대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공간 공간은 의식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영향을 네. 받습니다만 네. 인간은 공간을 지배해야 됩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인드로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멘탈이 강하신 분이 아닌 모양이죠. 뭐.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정신을 지배한다 이거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니 그런 분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모시고 믿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멘탈이 안 나오는 거죠. 강하셔야죠. 모르겠어요. 뭐 잘하시겠지만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청와대 못 들어가는 건 아무리 해도 미스테리하다. 예.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그 뭐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를 왜냐하면 당장 오세훈 시장한테 묻고 싶어요. 차기 대통령 나오면은 또 서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 어떡할래? 그리고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뭐 대통령 눈치는 볼 수 있더라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한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설명을 된다고 해줘야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서울시장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아니 본인은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뽑아줬으니까 네. 서울 시민을 위해서 뭔가 이해를 해주는 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자, 어쨌든요. 오늘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날 행사에서 그 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또 국민희망 대표 20명과 함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간대요. 와, 이제 공개 행보를 못했던 김건희 씨 결국 취임식 당일에 등장하는 건데 이제 영부인이 첫 선을 보이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첫 선이죠. 그리고 공식 무대고 그리고 당연히 나오셔야 되고요. 저는 그거는 뭐 오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그동안에 왜 못 나왔던 거예요, 이분은? 아니 대통령 왜냐면 당선이 뭐 부인인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진은 여기저기 파라치가 뿌리셨으니까 찍는 것처럼 찍히고. 네, 그러니까는 뭐 외교 공간에도 또 가셨다고 그러고 뭐 여러 네, 가지가 네, 있으니까 특히 관저를 대통령 관저를 외교 공간을 일종의 뺏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 김건희 여사께서 가셔서 강아지를 안고 가셨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에는 굉장히 비공개로 하시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오늘 공개 행보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아마 일종의 데뷔 무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네. 김건희 여사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지잖아요. 대통령보다는. 네. 약간의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고 그게 대통령한테 이로울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가십이나 네, 에피소드를 이제 굉장히들 많이 생산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이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그 대통령을 가리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영부인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와 관련된 뭐 주가 조작 문제, 소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한테 이로울 게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여기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국민의 3분의 2가 공개 행보를 자제해라. 집에서 내조만 한다고 대국민 사과에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저는 그랬죠. 네, 조용히 내조만 하는 거가 그러니까 하여튼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 가지 연기를 피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본인의 그 전시 기획에 전문성을 살려서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미술품을 전시하겠다 그러는 건데 그런 그것도 거는 사실은 완전히 월권이죠. 그런 그거는 거는. 좀 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추후라도 이해충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이죠. 예전 대통령 부인들이 뭐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내조에 힘쓴 게 아니라 혹시라도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조금 없으신가 봐요. 좀 그리고 걱정 안 하시나? 실제적으로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을 하시면서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또 윤석열 정검찰총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후원들이 많이 엄청나게 그때 늘었잖아요. 늘었던 거는 한 20배씩 늘고 그랬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그렇게 선대고 줄대고 연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로 빚어질 수 있는 어떤 거에도 나서시지 않으셔야 맞습니다. 그게 남편을 위한 길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한송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 관련해서 외신들의 평이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궁금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김진애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취임 이후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 게 이거죠. 한남동 외교장관 공간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서초동 자택에서 약 7km 정도 걸린다는데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여러 번 나왔고요. 앞으로 계속 부딪힐 문제고요. 그리고 약 2달 뒤에 한남동 네. 그 외교 공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가 또 3.7km인데 여기가 이렇게 그냥 도로가 거기가 되게 꼭 안 좋아요, 아주 정말. 남산에 얽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이거는 출퇴근하시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용산 주민들이 끊임없이 전파 방해를 당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시는 거기 주상복합 굉장히 이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시시때때로 전파 방해 당하실 테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는 이것도 참 부끄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화이트하우스가 펜타곤에 들어간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지금 아침에 그래서 좀 줄이겠다고 출퇴근하는 시간을 뭐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분간은 미군 기지를 통해서 출퇴근한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그건 정말 근데 아닌 것 여러분요 같은데. 이걸 네, 아셔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 미군 기지는 우리나라 땅이 땅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정확하게 치외 법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무리 짧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체면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잠시라도 거기를 지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다른 거 다 좋아 뭐 출퇴근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미군 기지를 통과하고 그래도 미군 기지에서 뭐 다 오케이 받았으니 괜찮다. 이 말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변칙과 반칙을 하면은 이게 이제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뭐 다 뭐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취임식 코드가 소통이라고는 하지만 일기 내각 관련해서 지금 별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그 청문회도 상당히 좀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만은 한 후보자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모 찬스보다 심각하다. 뭐 서울대 교수 한 분은 10배는 더 심각하다. 근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으로 스펙 쌓기가 자꾸 수법이 이제 자꾸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화하는 그러니까 돈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국제적으로 놀고 네. 돈으로 이용하고 막 이러는 건데 요번에 두 가지를 저도 배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는데 하나는 프리데터리 저널이라고 약탈적 저널이에요. 여기다가 프레데터리. 논문 실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니크 프리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활한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언론에 나온 것처럼 포장해주는, 돈 받고 해주는 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래요? 저는 이 말을 그대로 한동훈 내정자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해온 일들이 약탈적이고 그리고 교활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딱 그 말로 정리가 그 말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네. 미국의 대학들에서도 이거에 대한 경고가 나왔거든요. 하도 스펙 쌓기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좀 있어야 근데 되겠네요, 진짜. 그런 거를 갖다가 본인이 완전히 패밀리를 다 동원을 해서 와이프와 이모와 뭐 또 외할머니의 사촌들. 건물하고 사촌들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약탈적이고 교활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조정근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과잉시 아니라고 본인이 했으니까, 뭐, 그래서 치웁시다. 사과 사건도 아니라고 하는데, 역사가 평가하겠죠. 근데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법률비서관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임명했는데,
주진우 전 부장검사, 이시원 전 부장검사.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시원 검사. 네. 그리고 또 그거를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니까 그분을 하필이면 또 공직기관 비서관들을 둔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검찰 출신이 너무 주변에 다 쌓여 있어요. 네. 본인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서초동 사람들인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그리고 다 알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칭송한 분은 또 종교 다문화 그럼. 관련 비서관으로 왜 종교 다문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평강우주 사서 쓴 사람.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좀 그동안에 좀 인사도 좀 하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러시지 왜 이렇게 안 하셔가지고. 누구를요? 이렇게 유명되잖아요. 칭찬했던 사람. 아니 저는 뭐 제가 그럴 순 전혀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저는 거짓으로 스펙 쌓고 자기 경력과 이력을 부풀리는 부정직으로 네. 자기의 출세 수단을 삼고 본인의 신분을 세탁을 하는 거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돈으로 인한 문제, 권력으로 인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이게 있는데 저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명예를 돈으로 사고 권력으로 사고 이런 거는 저는 용서 못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세 가지가 바로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네. 뭐 약간의 비겁함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 산 명예는 기껏해야 5년을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기껏해야 5년을 갈 수 있을 뿐일 것이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우리 위험한 말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